김진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에는 여기 뭐 행사도 많고 그래서 등록을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보게 돼서 그래가지고 반갑고 저는 한데 마스크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 영업비밀보가 이제 영업비밀 제도 그 이제 분야 수요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역사를 좀 보면 그 지식재산권 제도가 사실은 그 가장 뭐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뭐 많은 그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신종도 다 포함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지식재산권 내에 있는 권리들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지식재산권이 뭘 것 같아요? 역사 참 오래된. 특허제도는 얼마 안 됐습니다. 역사가 가장 오래된 원초적인 원형의 그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업비밀은 옛날부터도 되게 권리화 개념이 없던 시절에도 이것을 함부로 노출하게 되면 내 영업에 이제 지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류가 태생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어떤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노하우를 제3자한테 이렇게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선조들도 보면은 그런 자기만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제자한테 세상 뜨기 전에 이제 우리 가까이 오너라 해서 뒤에다가 이제 스폰서한테 얘기를 해주고 여기 이제 영업 비밀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법제화가 된 게 2000년 전에 로마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는 노예 속건제도라고 그래서 자신이 부리던 노예가 다른 데에 가서 종전 고용주의 어떤 비밀을 갖다가 누설하는 부분에 대한 속건제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제 그 권리화 개념이 이 서양 사람들은 빠르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 영업 비밀이 법제화가 된 거예요. 뭐 지금의 영업 비밀하고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 자 그러다가 인류가 영업 비밀 말고 다른 지적재산권에 대한 필요성이 거의 없었어요. 영업 비밀만 있었으면 됐어요. 옛날부터 그게. 그러다가 이 지식재산권이 왜 필요하게 됐는지가 이제 언제부터 그게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지식재산권의 그 계기가 나온 그 인류사의 중요한 게 이게 바로 금속활자입니다. 금속활자가 발명이 됨으로 해서 이게 지식재산권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금속활자를 발명한 최초의 나라가 어디죠? 네? 독일이요? 옆에 청주가 직지에 보자. 직지신경이 최초의 금속활자인데 그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을 할 때 실제로 그 직지신경이 그 실크로드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구텐베르크가 직지신경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금속활자가 발명된다는 개념이 뭐냐면 종조에는 이 지식의 전파라는 것이 거의 구술로 된다거나 필사본에 의해서 지식이 전파가 됐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퍼져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별 영향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뭘 창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그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 수단 자체가 굉장히 원시적이었기 때문에 그 타격 효과가 굉장히 적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독재나 이런 것이 힘이 든다고 해서 창작자가 큰 타격을 입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전에는 지식재산권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이 금속활자가 이제 발명이 됨으로 해서 이 엄청난 그 인류사의 번역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양사를 보게 되면 그 서양의 그 공황의 그런 권력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그 종교개혁을 했던 그 독일의 누구죠? 루터. 그 루터가 태어나기 한 40년 전인가 구텐베르크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금속 팔자를 발명을 해서 그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그 금속 팔자를 타고 유럽에 퍼지면서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교황의 권위가 꺾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군주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절대군주도 당시에 이제 뭐 루소라든가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인본주의적 사상이 당시에 어떤 서적을 타고 또 퍼지면서 절대 왕정의 그러한 권위가 꺾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보를 예전에 독점을함으로 인해서 권력을 얻었는데 그것이 정보 그 매개 수단 금속활자를 통해서 그 정보가 보편화되면서 그 예전에 정보를 독점했던 사람들의 그 권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두고 본다면 예전에는 교황이 성경을 라틴어로 이미 사멸해버린 라틴어를 사제들만 읽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정보를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 왕정의 그런 그 권력이라는 것이 말도 못했죠. 그냥 신과 소통하는 사이, 일반인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그냥 독일어로 평이하게 번역이 돼서 일반 대중한테 보급이 되면서 그런 권력이 꺾이게 되고 자유주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면 좋은 건데 다른 한편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 정보의 전달 대상에 다른 사람이 창작한 것을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창작을 했는데 그 막대한 정보 전달 수단을 통해서 자꾸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소설책, 수목책을 다 들고 다닌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뭔가 변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또 사고 일어났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댓글을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 해서 창작한 사람을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싹트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앤영법이라고 하는 그 최초의 이제 저작권법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식재산권법이라는 게 그때 태동을 하게 되는데 이미 영업비밀은 고대부터 있었고 로마법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보 전달을 통해서 보호가 되어야 되는 그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할 건지에 대한 것이 중점이 됐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이 그다음에 산업재산권과 공표된 저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특허권이라든가 저작권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늑대의 후예들이라는 영화들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늑대의 후예들. 굉장히 재밌는데 모니카 벨루치하고 벤상 카스텔 이런 사람들 나오는 마크 다카스코스도 나오는 아주 액션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한 중세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출판을 통해서 절대 왕정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루이 17세인가 하여튼 거의 마지막 이제 프랑스 혁명 직전인데 거기에서 이러한 자유평등이라든가 이러한 대몽주의적 사상의 책들이 막 이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이제 왕정에서는 어떻게 이제 규제를 했냐면 그 출판이라는 것을 아무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출판 특허 제도라는 걸 줘서 출판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허를 부여해서 특허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출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판 특허를 받은 사람이 출판을 하려면은 국가의 납본을 통해서 그 납본된 것을 국가가 심사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출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검열을 통해서 통과돼야지만 출판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출판 특허 제도와 납본 제도를 응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특허 출원 심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특허 출원 심사 제도가 중세에 그러한 출판 특허와 납본 제도를 원형으로 하는
변형된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발전해 오는데 또 큰 어떤 인류사에 또 엄청난 계기가 발생해 거죠. 그게 뭐냐면은 컴퓨터의 발명입니다. 컴퓨터와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서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또 엄청난 정보 전달 매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 이 금속발자라고 하는 엄청난 정보 매체가 발명이 됨으로 해서 인류사가 변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금속발자와 비견할 만한 것이 바로 최근에 있는 네트워크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정보가 모든 전 세계로 다 흘러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정보 보호에 대한 그런 개념이 또다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식재산권이 태동하던 시절에 거기는 이제 지식재산권이 없던 시절에 지식재산권이 만들어지는 계기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그 파급 효과가 지식의 전달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다시 인터넷이라고 하는 또 그 금속팔자에 비견할 만한 정보 전달 매체를 통해서 정보에 대한 보호 의식이 또 이제 비약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영업 비밀에 대한 중요성, 옛날부터 있었던 제도지만 그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는 대량 생산 체제라고 하는 그런 소비 패턴 하에서 산업부산권이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해왔다고 한다면, 다시 지금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돼서 하나로 연결되는 현 시점에서는 다시 원래로 가서 보안 쪽에 또다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특허권이라든가 저작권, 그 밖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업 비밀도 있지만, 이걸 하나로 묶으면 하나의 단어로 뭐가 되냐면 정보가 된다. 정보. 그리고 이렇게 정보가 컴퓨터 상에서 관리 가능한 형태로 입력된 상태를 데이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와 데이터가 이러한 그 인터넷 시대에서는 그 굉장한 그 중요성을 또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안에도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 이 영업 비밀하고 특허가 이게 대등 관계가 아니에요. 특허는 영업 비밀의 일종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개념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최상위에는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데 영업비밀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그 정보에 대한 분류 작업을 통해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해서 분류가 되면 그때 특허 출원 전략을 세운다거나 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공개하는 저작물 같은 경우는 공표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정보는 정보보안 관리 체계가 그 원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별개로 따로따로 노는 제도가 아니고, 정보보안 관리 체계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 특허 출원도 이루어지는 거고, 뭐 디자인 출원, 뭐 저작권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정보 보안이 왜 중요한지 역사적 그 계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옛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 초연결화된 네트워크화 사회에서 이 정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보 보안의 3요소가 보통 CIA라고 합니다. CIA.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confidentiality, 그래서 비밀성, 그다음 인테그리티, 완전성, 어베일러빌리티, 가용성, 이 세 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정보 보안의 3대 요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보 보안의 3대 요소를 이제 보기 전에, 정보 보안이라는 것은 정보 자산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으로부터 정보 자산을 지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국가 지자체에 있어서는 가치 있는 정보 자산을 안전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요구가 되고, 민간에서 개발된 아까 전에 교수님이 했던 R&D 성과물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가된 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기밀성이고,
완전성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것 및 완전한 것을 보호하는 것.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쓸 때, 그러니까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용성에 해당이 되는데, 항상 그 어떤 조직 내에서 보유하는 정보에 대해서 이 세 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보 보안 관리 체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ISO에서는 이제 세 가지 요건을 이제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CIA가 가장 원초적인 그세 가지 요소인데, 거기에 이제 뭘 더하냐면 책임 추적성을 더해요. 그래서 로그 기록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증거화가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정성, 인증에 관련된 것도 이제 포함이 되고, 우리 원본 증명제도 있죠. 원본 증명제도 아까 전에 우리 최준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여기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릴라이빌리티. 그래서 그 정보 자체가 어떤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모순 없이 동작해서 그 정보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성도 이제 하나의 그 팩터로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보 보안의 6대 요소를 보면 기밀성, 완전성, 가용성, 이게 이제 원래의 3개 요소고, 나머지 3개가 이제 책임 추적성, 진정성, 신뢰성인데, 이걸 이제 구현하기 위한 것이 기밀성이 말하자면 이 접근제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온 접근제어고, 그다음에 완전성이 이게 이제 디지털 설명이라든가, 그다음 가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을 용장화하는 거, 그다음에 책임 추적성은 이제 로그를 기록한다든가, 진정성이라든가, 진정성은 디지털 서명을 한다거나, 신뢰성은 이게 이제 뭐 부활을 감시한다거나.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정보보안 관리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하는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가 다 요 세 개를 다 유지하기 위한 거고, 아까 전에 그 이제 관리 시스템 내에 있는 원본 증명 제도 같은 것이 뭐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 보안을 주재하는 법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법전 굉장히 두껍잖아요. 근데 그 두꺼운 법전 내에 있는 정보 보안과 관련된 규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정행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유형의 법제도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보를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 그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영업비밀보호법은 바로 이 가해행위 규제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행위자,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갖다가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사람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비밀보호법이 규정을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이 안전조치 의무라는 건 뭐냐면 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사업에 쓰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고 있죠. 이 영업비밀 같은 경우는 자기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자기가 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하거든요. 그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영업비밀 보호에서 하는 이 비밀관리 조치는 임의적 조치인 반면에, 만약에 비밀관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법이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업비밀보호법 같은 경우는 임의인데, 이 비밀관리처 임의지만 그 비밀관리 조치를 하지 않을 때 법이 영업비밀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측면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로 사업에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조치 의무가 법적 의무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라든가 형사처벌까지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가해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두 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에도 역사 이런 얘기 좀 했지만 이 특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고, 영업비밀은 고대부터 있던 제도고, 이미 로마 시대 때부터 법제화가 됐던 것이 금속활자의 발명이라는 걸 통해서 공개된 정보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특허제도다. 따라서 이 특허제도는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정보보안 관리 체계의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하는 영업비밀이 특허청에서 하는 영업비밀 뭐이 특허처럼 이런 거에 그 훨씬 상위에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업비밀 같은 경우는 트립스에도 이제 트립스 협정에도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요건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정보가 일체로서 또는 그 구성 요소의 정확한 배열 및 조립으로서 당해 정보와 유사한 정보를 통상 취급하는 집단에 속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용의가 알 수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기재됐죠. 그 비공개성. 그 다음에 비밀이라는 것에 상업적 가치가 있을 거예요. 유용성이고요. 당해 정보를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자에 의해서 비밀로서 유지하기 위한 상황에 행정적 취하도 있을 것. 비밀 관리성. 그래서 조약에서도 우리 그 불량경쟁 방지법에서 요구하는 요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각국의 국내법들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정경쟁 방지법도 이 트리스 협정에 따라서 해당 조항들이 이제 구성이 됐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 비밀 관리성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뭐 상당한 노력에 의해 관리된 게 상당한 노력에 의해 관리된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법 개정이 되면서 비밀로 관리된으로 됐기 때문에 비밀 관리성의 정도가 뭐 완화됐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밀로 관리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우리 법에서 이 제일 중요한 게 법적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양보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시 방법이거든요. 우리 특허제도 같은 경우는 특허 등록 원부의 이름이 올라가야 특허권이 발생하죠. 특허 결정이 나도 특허권 발생 안 합니다. 특허 등록 원부의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공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특허권자인지가. 그만큼 권리가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공시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해당 기술을 썼는데 이게 특허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 침해로 만약에 제재를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재를 받게 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영업비밀도 공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특허 제도의 특허 등록 원부에 등재되는 거에 상응하는 공시 방법이 바로 비밀 관리성입니다. 그래서 비밀 관리성이 우리 판례에서는 비밀 표시와 같은 객관적 인식 가능성과 접근 제어를 요구하잖아요. 그것이 특허 제도에서의 특허 등록 원부에 등재되는 것과 같은 공시 방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뭐 옛날에는 상당한 노력으로 관리되니 비밀로 관리되는 됐기 때문에 완화됐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지금 전 세계적 추세는 비밀 관리성의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저도 이제 이 비밀 관리 영업 비밀 침해 사건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수사기관에 이제 뭐 이렇게 조사도 참여하고 그러면은 올해 검찰청에서 올해 그 중반기에 비밀 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취지로 전국 경찰서에 다 시달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애매한 기준으로 해서 그 비밀 표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접근 제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융통성 있게 한다고 해서 영업 비밀성의 인정을 유연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를 받게 되고 제3자의 거래 안전에 중대한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이 비밀 관리성 요건은 강화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하고 있는 관리체계 진단이라든가 심화 컨설팅을 통해서 그러한 법에서 요구하는 강화된 비밀 관리에 상응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그것이 이제 뭐 철벽, 뭐 철통 보안, 뭐 우리 보안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해당 비밀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객관적 수준에 이르러야지만이 그것이 이제 비밀로 보호를 된다. 제가 그 기업들 이제 컨설팅을 가보면요, 이 비밀 표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서식들을 구비하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아니지만 좀 있는 편인데 보통 이제 노무사님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준 서식을 그냥 갖다가 회사 이름만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는데 그게 커스터마이징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 규칙에 보면 취업 규칙부터 보안서약서, 경업금지 약정서 모든 거에 영업 비밀을 보호한다, 영업 비밀을 보호한다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그 영업 비밀이 뭔지가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기업 내에서도 영업 비밀에 대한 표시가 없어. 그러면 그 보안서약서라든가 경업금지 약정서는 전부 무효입니다. 영업 비밀 불특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표시와 접근 제어는 실질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해당 그 보안서약서라든가 경업금지 약정서 상에 그 영업비밀이 과연 자사 영업비밀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유출한 사람의 그 정보와 보안서약서 상에 있는 정보를 대비했을 때 법원이 이게 보안서약서 상에 있는 정보가 맞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 다만 그 영업비밀 특정 정도는 보안서약서를 입사할 때와 재직 시, 퇴사 시가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특정의 정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이 경업금지 약정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보안서약서라든가 경업금지 약정서 부분이 임직원 사이에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고 사실은 이 영업비밀보호법이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영업비밀을 다루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전에 앞선 교수님처럼 산업보안에서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변호사님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변리사님들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 영역을 다 알아야 됩니다. 영업비밀을 하려면. 그래서 이게 지식재산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지식재산뿐만 아니고 거의 법학의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경업금지 약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은 일단 노동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식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그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이런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엄밀하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노동법을 다루는 분들은 영업비밀을 잘 모르고 이 영업비밀을 또 하시는 분들은 재반 법제에 대해서는 또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퇴직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업금지 약정을 위배하거나 이런 취업규칙상의 영업비밀 유지 의무 이런 부분을 위배한 사람에 대해서 퇴직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취업규칙 내에 규정을 하고 있고 그 규정에 대해서 유효성을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퇴직자 관리가 돼요. 이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문제는 퇴직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령상으로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퇴직금의 성격을 후분 임금적 성격과 공로구상적 성격을 다 같이 갖고 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배신적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부지급하는 부분도 법리상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사례들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없다 보니까 이런 퇴직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힘을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업비밀과 관련해서는 그냥 무슨 뭐 보안 기술, 뭐 보안 솔루션 깔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게 이제 이 어떤 보안이라고 하는 측면과 국내법과의 어떤 정합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제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고 앞으로는 뭐 또 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비밀관리성과 관해서 보면은 이 비밀관리성 요건의 취지는 기업이 비밀로서 관리하는 대상이 종업원 등에 대해서 명확화되는 것에 의해 종업원 등의 예견 가능성, 더 나아가서는 경제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완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검찰청 입장이 맞고 세계적인 추세도 이게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관리 조치의 정도 같은 경우 정도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비밀관리 조치의 내용 정도는 기업의 규모, 업계 종업원의 직무, 정부의 성격, 그 밖의 사정에 따라 다르고
영업비밀의 관리 단위에 있어서 종업원의 일을 일반적으로 또는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용성 같은 개념은 이게 이제 발명하고 좀 특허가 다른 개념이죠. 특허 같은 경우는 미완성 발명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업비밀에서는 미완성 발명이라든가 실패한 정보도 영업비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한 정보를 경쟁사가 갖고 가게 되면 그 실패한에 따른 그 기회 비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패한 정보도 이게 이제 네거티브 정보도 이게 유용성에 해당이 되고, 다만 불법 정보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 고발 같은 경우에 내부자가 회사 내의 어떤 그런 불법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업비밀 침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그 내부 고발자를 이제 보호하는 법률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그것은 영업비밀 침해를 안 본다,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공지성에 있어서도 이게 특허랑은 좀 다르죠. 비공지성 같은 경우는 영업비밀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비밀로 하고 있으면서 각자 영업비밀을 하고 있으면 다 영업비밀을 다 보호했습니다. 근데 특허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이 정보보안 관리 체계, 영업비밀 관리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직무 발명이 맞아요. 아까 전에 교수님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종업원 등이 발명을 한 경우에 사용자들이 보상을 하는 그 직무 발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직무 발명이 쉽지가 않아요. 이 직무 발명에 대한 그런 것이 이제 우리는 발명진흥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법원의 입장은 어떠냐면은 일단 해당 보상금을 어떻게 산정할지 여부는 사용자 등의 재량의 판단에 맡기되, 그 보상금 산정 절차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한다면 최종적인 결정은 사용자 측에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종업원과의 협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종업원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둔 상태에서 그런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그런 것에 기반해서 최종적으로 경영자가 보상금을 산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 해당 보상금의 액이 도저히 그 인정할 수 없는, 용인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닌 한 법원은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법원의 판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직무 발명 보상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발명진흥법이 좀 규정 자체를 이제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특허법 3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옛날에 규정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 어떻게 개정을 했냐, 아까 그 교수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 직무 발명에 대해서 대가를 줘야 된다. 그 상당한 대가를 줘야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생겨서 비밀을 유출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 대가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회사에서 발명한 경우에 아까 전에 그 교수님 지분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다. 이 지분을 갖는다는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회사에 그런 취업을 해서 회사 기자재와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발명을 했는데, 그 발명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사용자 등과 대등 관계에 서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특허법에 아예 직무 발명 규정 자체도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불필요한 문헌상의 오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내 내부 분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가로 이제 인정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직무 발명 규정을 통해서 회사가 자기 이름을 특허 출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작권법상의 법인 저작을 인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저작권법 구조에 보면 그 법인 등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그 업무와 관련해서 법인 등 명의로 공표하거나 공표할 때 예정된 저작물은 해당 법인 등을 저작자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직무 발명 규정에 의해서 예약 승계 특약이 있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발명하게 되면 직원이 특허받을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특허받을 권리가 나오는 걸로 인정을 하고 해당 직원은 그 대가가 아니고 상당한 보상을 받는 개념으로 그래서 상당한 보상을 받는 개념으로 해당 직무 발명 규정을 개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될지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냐면 발명을 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 특허법은 법인 발명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자연인이 발명, 살아 숨쉬는 사람이 발명한다고 하기 때문에 직원이 발명하면 특허받을 권리가 직원한테 나오는데 그것을 직무 발명 규정, 예약승계 특약에 의해서 법인 등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분이라든가 배등 관계로 오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약승계 특약에 있게 되면 특허받을 권리가 해당 법인 등에 발생하는 걸로 개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오해를 불식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영업비밀 관리 책임에서 제일 중요한 제도를 꼽으라고 하면 직무 발명 제도인데 그 직무 발명과 관련해서도 연구할 부분이 많고 지금처럼 그 불필요한 그 오해로 인해서 회사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발명진흥법의 해당 부분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가지 정보 유출 대책의 목적인데 접근 제어, 반출 곤란화, 시인성 확보. 이게 이제 영업비밀 침해하는 쪽이 눈에 보이도록 레이아웃 같은 걸 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정보에 대한 인식 향상, 신뢰관계 유지 향상. 여기에 워라밸도 들어가지만 직무 발명 제도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우리가 영업비밀 관리체계다. 그래서 보유하는 정보의 파악, 비밀로 할 정보의 결정, 정보에 대한 대응한 대책의 선택과 결정인데 여러분들 이 정보 보안만 하신 분들은 이 정보 분류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회사에 제가 심화 컨설팅 이런 가보면 인사노무 쪽에 계신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세요. 이게 선행기술 조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걸 못해요. 그래서 이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려면 특허법까지 다 떼고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회사 내에 계신 분들이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R&D 업무를 안 해보신 분들은 영업비밀 관리 체계 구축을 못합니다. 정보를 분류를 못해요. 그래서 이 영업비밀 관리 체계는 하여튼 모든 걸 다 섭렵해야지만이 이 접근이 정복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정보 유출 대책 이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영업비밀 관리 체계는요. 제일 중요한 게 경영진의 리더십이에요. 탑다운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관리 체계라는 건 종업원 입장에서 불편한 거예요. 무슨 깔고 막 암호하고 그러면 느려지고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인증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하자. 그런 일은 해가 서쪽에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경영진이 위에서부터 리더십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서 탑다운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문 출발적 조직의 사무국에서 보유하는 정보의 파악평가, 비밀 정보의 결정 이런 거 핵심적인 걸 하고 각 업무 담당 분야에 어떤 것을 할지를 갖다가 잘 시다를 해서 부문 총괄적 조직에서 잘 감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사 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도 채용자를 채용할 때 보안사약서 내에 종전 회사의 직장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는 보증 조항을 보안사약서 내에 반드시 삽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중도 채용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샘플을 받아가지고 거래하는 기업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해당 정보 라인을 완전히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 정보의 독자성 입증, 타사의 비밀 정보 침해 방지, 영업 비밀 침해의 분쟁 미연 방지. 그래서 각각의 정보 라인, 자사 정보 라인과 타사 정보 라인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양쪽을 크로스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 징후의 파악 및 그 확인, 초동 대응, 책임 추적 같은 이런 것이 되고 증거 보전 수입이 아까 말했던 어카운터빌리티, 책임 추적성에 관련된 거고 제가 내일도 우리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초동 검열 상담을 위해서 또 어디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우리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계열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대응을 준비를 하고 이런 로그 보존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법적 을 하는데 이 영업비밀보호법 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 구성 요건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법률가가 할 일이 돼요. 가장 핵심적으로. 그런데 이 영업비밀 침해죄라든가 그 민사책임의 구성 요건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정보 보안 쪽만 하신 분들은 법전 몰라요. 그냥 유출이라고 하는 측면만 유출까지지 어떤 때 영업비밀 침해가 민사책임이 인정이 되고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그 변호사들이 이제 할 부분인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법조인들이 실질적으로 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 순서로 해서 사전대책 발생 시 대응, 대응 보안, 일상 운영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패스워드 같은 경우 시간 좀 갔는데 그 패스워드도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이걸 이제 패스워드 정책을 막 유지한다고 그래서 배소문자, 특수문자 포함 12자리 이상 뭐 반기에 뭐 1년에 뭐 4, 4분기 한 번씩 바꾸고 이걸 하는 건 좋은데 이걸 하다 보면 직원들이 지쳐가지고 나중에 외우지 못해가지고 담당 직원이 비밀번호를 적어서 모니터에 붙여놔요. 근데 이걸 실제 사례도 있었어요. 이거 붙여놓은 것을 갖다가 보고 들어가서 영업비밀을 빼왔거든요. 영업비밀 침해 법원 인정 안 했습니다. 왜냐면 아니 비밀번호를 세상에 붙여가지고 모니터 앞에 붙여놓으면 이건 비밀 관리 안 된 거예요. 이건 접근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영업비밀로 인정 안 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부분 주의를 하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보안 관리 체계는 PDCA 사이트 우리가 이제 이런 거 ISO 공통요소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ISO 국제 이제 표준 기구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 이 정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품질 경영, 뭐 환경 뭐 굉장히 많은데 5만 가지 그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을 운영하는 구조가 다 PDCA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ISO 공통 요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보와 관련돼서는 정보 보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입안해서 분석 실시하고 그거에 통해서 정보 보안 대책의 실시 운영, 교육 실시, 시스템의 정상 가동, 부정적으로 감시하고 평가 점검을 해서 수정 보완하고 수정 보완된 내용이 다시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그래서 이 구조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이 과정에 이제 영업비밀 관리 체계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국제 규격이고 국내 법은 국제 규격은 이제 국제적인 어떤 보안의 틀만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요구하는 비밀 관리, 그 영업비밀에 대한 그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이게 운영이 돼야 되고 이 과정에서 어떤 것은 정보로 분류를 하고 어떤 정보는 이런 역설계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특허 출원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런 것은 공정이지만 어떤 마케팅상 특허 출원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것은 특허로 가고 그래서 모든 지적 재산에 관련된 것은 다 이 정보보안 체계 안에서 돌아간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특허라든가 이런 게 대등 관계가 아니고 영업비밀이 거의 최상위에 있는 지식재산이고 그 안에서 그러한 산업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생돼서 운영된다라고 이해하시면 각 기업들이 그런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인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이 길었네요. 한 5분 정도 초과했는데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